자식도, 돈도, 건강도 떠난 다음에 끝까지 남는 게 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80대가 되면 결국 혼자입니다. 자식들은 각자 삶이 바쁘고 돈은 병원비로 빠져나가고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이 혼자 사는데 어떤 사람은 외롭지 않고 어떤 사람은 견딜 수 없이 외롭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지난달 복지관에서 만난 78세 이순복 씨가 하신 말씀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뭐해?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돈이 있으면 뭐해? 아파서 못 쓰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외롭지 않아. 저는 그분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그분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효도하면 행복할 거라고, 돈만 있으면 든든할 거라고, 건강만 지키면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70대 넘어 80대 되면 깨닫게 됩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 사느라 바쁘고 돈은 병원비로 새고 건강은 무너집니다. 그때 남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한국 노인 10명 중 4명이 심한 외로움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환경에서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식한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고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들. 그들은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지키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80대는 지옥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면 80대가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함께 성장하는 첫걸음입니다. 73세 영숙 씨는 지난주 아들네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갈비찜이 식탁에 올라오고 손주들이 와글와글 떠드는 소리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같은 말씀 반복하시는데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영숙 씨는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집에 혼자 계시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도 바쁘잖아요. 복지관 프로그램 같은 거 알아보시지 그러세요.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갈비찜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영숙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굽은 어깨.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야? 영숙 씨는 울었습니다.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 된 것 같았습니다.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평생 남들 눈치 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식 잘 키우면, 훌륭한 엄마 남편 뒷바라지 잘하면, 현명한 아내, 부모 봉양 잘하면 효자 효녀. 남들이 인정해줘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자식들은 독립하고 배우자는 떠나거나 관심이 멀어지고 사회에서 내 역할도 사라집니다. 그때 남들 인정이 끊기면 자기 자신이 무너집니다.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 전체가 평생 남 중심으로 살라고 배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최근 연구를 보면 60대 넘어서도 혼자서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챙기며 산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살피고 자기한테 좋은 말을 하고 자기 필요를 존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 평가에 안 흔들립니다. 자식이 무심해도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반대로 남들 인정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노년에 극심한 외로움에 빠집니다. 다른 연구를 봐도 그렇습니다. 60대 넘어 극심한 외로움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옛날 직함에 집착합니다. 부장, 선생님, 사장님이라는 이름표가 사라지면 자기 자신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행인 건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4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다 떠나지만 결국 남는 건 나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독립합니다. 배우자는 먼저 떠날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씩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살아 있습니다. 당연한 소리 같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그날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것도 못해, 쓸모없어, 늙었어 하며 욕을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갈 나를 학대한 겁니다. 영숙 씨도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내 마음을 다 모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내 모든 걸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내가 왜 슬픈지, 왜 외로운지, 왜 화가 나는지, 내 감정의 원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남한테 이해받으려 했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줘 하며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이해합니까? 나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면 남이 이해 못해줘도 괜찮구나. 세 번째 이유는 나만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도 자기 가족 돌보느라 바쁩니다. 직장에 아이들의 생활에 치이다 보면 부모까지 챙기기 어렵습니다. 이건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다들 힘듭니다. 배우자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서로 지치고 지겹고 화도 납니다. 평생 함께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나를 무조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늙어도 병들어도 실수해도 나는 나를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조건부로 대했습니다. 이걸 해야 괜찮은 사람, 저걸 못하면 쓸모없어 하며 나 자신을 학대했습니다. 영숙 씨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괜찮아. 네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을 먼저 챙겨야 관계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불안하고 외로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한테 계속 연락합니다. 왜 전화 안 해? 언제 오니? 나 혼자 외로워. 이렇게 매달립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엄마 또 전화하시네. 뭐라고 답해야 하지? 피하게 됩니다. 관계가 나빠집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괜찮으면 어떻게 됩니까? 굳이 자식한테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연락할 때도 여유롭습니다. 잘 지내니? 바쁘면 나중에 연락해. 이렇게 편하게 말합니다. 자식도 그게 편합니다. 부담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자주 연락하게 됩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영숙 씨가 그랬습니다. 예전엔 아들네 집에 가면 눈치 봤습니다. 며느리 표정, 아들 말투 다 신경 썼습니다.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며느리가 뭐라 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깁니다. 내가 괜찮으니까 남들 말에 덜 흔들립니다. 자식들도 그걸 느낍니다. 엄마가 편해지셨네.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남도 제대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집과 같습니다. 집이 튼튼해야 손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집이 무너지면 누구도 들릴 수 없습니다. 먼저 집을 고치세요. 자기 자신을 세우세요.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행자이고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관계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돈도 건강도 떠나지만 자기 자신은 끝까지 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거울 보고 뭐라고 말하십니까?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깊은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 68세 정희 씨는 명절 다음 날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열어봤습니다. 친구가 98명이나 됐습니다. 젊었을 때 직장 동료, 동창회 사람들, 자식 학부모 모임, 동네 이웃까지 명절 내내 단체 카톡방에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똑같은 말들. 정희 씨도 열심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모티콘 넣어서 느낌표 3개씩 찍어서. 그런데 명절이 지나니까 조용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 온 사람이 몇 명일까요? 3명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친구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98명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안부 정도만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깊은 대화는 커녕 전화 통화도 안 하는 사이였습니다. 정희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외롭네. 친구가 98명인데 외로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를 비춰줄 거울이 없구나. 왜 관계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도구일까요? 관계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왜곡됩니다. 내 안에 갇혀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 속에서는 나를 비춰봅니다. 친구가 내 말을 들어주면 아, 내 생각이 이랬구나를 알게 됩니다. 친구가 공감해주면 아, 내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를 깨닫습니다. 이게 거울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거울이 못 됩니다. 표면만 비춥니다. 98명의 친구는 98개의 깨진 거울입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안 비춥니다. 2-3명의 깊은 친구가 하나의 온전한 거울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비춰봅니다. 관계의 목적은 외로움 달래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겁니다. 연구를 보면 배우자가 먼저 떠난 후에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2-3명만 있어도 됩니다.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2-3명이 100명의 겉으로만 아는 친구보다 낫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60대 넘어서는 관계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깊어야 좋다고 나옵니다. 대화가 편하고 침묵도 부담 없는 사이가 진짜 관계입니다. 노인 외로움 연구를 봐도 그렇습니다. 정서적으로 위로받고 조언 듣고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이건 숫자로 해결이 안 됩니다. 질로만 해결됩니다. 다행인 건 이겁니다. 깊은 관계가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내가 누군지 확인시켜 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깊은 관계를 만들까요? 첫 번째는 먼저 연락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친구가 연락 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먼저 전화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정희 씨는 98명 중에서 3명을 골랐습니다. 예전부터 마음이 통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 한마디에 친구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1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두 번째는 속마음을 나누는 연습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 세대는 속마음 드러내는 걸 약한 모습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남자 어르신들은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깊은 관계는 속마음 없이 안 만들어집니다.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요즘 외로워 이 한마디를 꺼내는 겁니다. 정희 씨는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절 지나고 나니까 너무 조용하더라. 외로워. 친구가 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자식들 다 가고 나니까 허전해.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 순간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관계가 나를 비춰주는구나. 내 외로움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약속을 잡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상관없습니다. 정기적인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보자는 안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2시처럼 구체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정희 씨는 3명의 친구와 돌아가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도 정했습니다. 동네 카페,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며 1시간 이야기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6개월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이제 정희 씨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압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확인합니다. 거울이 생겼습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 말을 잘 듣는 겁니다. 내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요즘 힘든 일 없어? 건강은 괜찮아? 물어보고 대답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지 마세요. 조언하려 들지도 마세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희 씨는 한 친구가 남편과의 갈등을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조언은 안 했습니다. 그냥 많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친구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내가 들어줘서 마음이 편해졌어. 그 순간 정희 씨도 깨달았습니다. 깊은 관계는 거울입니다. 내가 상대를 비춰주면 상대도 나를 비춰줍니다.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 속에서 자기 자신이 단단해집니다. 미국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질이다. 관계는 우물과 같습니다. 넓게 파면 물이 얕습니다. 좁게 깊이 파야 맑은 물이 나옵니다. 두세 명과 깊이 연결되는 것. 그게 자기 자신을 비추는 맑은 우물입니다.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자기 자신을 씻어줍니다. 흐릿했던 자기 자신이 선명해집니다.
거울 같은 관계를 만드세요. 두 번째 방법은 깊은 관계입니다. 먼저 연락하고 속마음 나누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잘 들어주세요. 98명보다 3명이 낫습니다. 관계는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울이 있어야 내가 누군지 압니다. 지금 당신을 비춰주는 거울은 몇 개입니까?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자, 그럼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루틴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 71세 민수 씨는 은퇴하고 3년 동안 하루 16시간을 TV 앞에서 보냈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면 리모컨부터 잡았습니다.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또 뉴스 보고, 점심 먹을 때도 TV 켜놓고, 저녁 먹을 때도 TV 켜놓고, 밤 12시가 돼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밖에 좀 나가요. 운동이라도 하고. 민수 씨는 짜증을 냈습니다. 나가서 뭐해? 만날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또 리모컨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몸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까지 뒤척였습니다. 겨우 잠들면 아침 10시. 늦게 일어나니까 하루가 더 짧았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상쾌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민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TV 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우울증 초기 증세입니다. 약보다 일상 리듬부터 만드세요. 민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나를 버렸구나. 왜 루틴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도구일까요? 루틴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7시에 일어나기로 정했으면 일어나는 겁니다. 매일 10분 산책하기로 했으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루틴이 없으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내일 운동할 거야 하고는 안 합니다. 오늘은 일찍 잘 거야 하고는 늦게 잡니다. 이게 쌓이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무너집니다. 루틴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한테 나는 너와의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매일 그 약속을 지키면 자기 자신이 단단해집니다.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를 확인합니다. 연구를 보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게 건강한 노년의 필수라고 나옵니다. 단순히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뇌도 활성화됩니다.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도파민이 나옵니다.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입니다. 반대로 규칙 없이 살면 뇌가 무기력해집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일정을 짜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덜 느낀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갖고 움직이다 보면 외로움 느낄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루틴입니다. 하루 10분 산책도 루틴입니다. 아침마다 커피 한 잔 내려 마시는 것도 루틴입니다. 이런 작은 반복이 자기 자신과의 신뢰를 쌓습니다. 다행인 건 루틴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일주일 안에 몸이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루틴을 만들까요? 첫 번째는 아침 시간을 고정하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도 똑같이. 처음엔 힘듭니다. 특히 전날 늦게 잤으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2주만 버티세요. 그러면 몸이 적응합니다. 민수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눈이 안 떠졌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옷 갈아입었습니다.
2주쯤 지나니까 알람 없이도 7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구나. 그 순간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구나. 나를 믿을 수 있구나. 두 번째는 오전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일어나서 첫 1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루를 결정합니다. 민수 씨는 3가지를 정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고 환기하기, 간단한 스트레칭 10분 하기. 이게 전부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30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30분이 하루를 바꿨습니다. 오전을 활기차게 시작하니까 기분이 달랐습니다. TV 리모컨을 잡는 대신 몸을 움직였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는 나를 아끼는 사람이구나. 3번째는 외출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밖에 나가세요.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민수 씨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동네 한 바퀴 도는 걸로 정했습니다. 20분 정도 걸립니다.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나가서 뭐 해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갔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니까요. 밖에 나오니까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개 산책시키는 할머니, 출근하는 젊은이, 쓰레기 버리는 아주머니. 그냥 그런 풍경이 좋았습니다. 집에만 있을 때는 몰랐던 세상이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민수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약속 지켰어. 잘했어. 4번째는 기록하는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공책에 오늘 한 일을 간단히 적으세요. 민수 씨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3줄만 적었습니다. 오늘 7시에 일어났다. 10시에 산책 나갔다. 점심에 김치찌개 끓여 먹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쌓이니까 의미가 생겼습니다. 한 달 뒤에 공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나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게 보였습니다. 텅 빈 것 같았던 하루들이 기록으로 남으니까 가치가 생겼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과의 신뢰가 쌓였다는 겁니다. 민수 씨는 3개월 지나니까 우울증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루틴만 지켰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습니다. 오늘도 나를 지킬 거야 하는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옛날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반복하는 것이다. 잘하는 건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루틴은 강물과 같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매일 흐르면 바위도 뚫습니다. 하루 10분 산책, 하루 3줄 기록. 작아 보여도 1년이면 엄청난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는 자기 자신과의 신뢰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안 무너집니다. 루틴이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루틴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킬 때마다 자기 자신이 단단해집니다.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실 겁니까? 자기 자신과 어떤 약속을 하실 겁니까? 댓글로 나눠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방법입니다. 3번째, 혼자의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 76세 순자 씨는 지난주 혼자 영화관에 갔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혼자 가요? 친구랑 가지 그래요? 순자 씨가 답했습니다. 혼자 가고 싶어서. 딸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외로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외로운 게 아니라 나랑 시간 보내고 싶은 거야. 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화관에 도착했습니다. 평일 오후 2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가운데 좌석에 앉았습니다. 팝콘도 샀습니다.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순자 씨는 웃고 울고 감동하고 몰입했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오히려 편했습니다. 눈치 볼 필요 없이 마음껏 감정을 느꼈습니다. 영화가 끝났습니다.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충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도 들렀습니다. 혼자 커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30분쯤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여유였습니다.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다고 다 외로운 게 아니구나. 나와 시간을 보내는 거구나. 혼자 있는데 행복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왜 혼자의 시간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도구일까요? 혼자 있어야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상대방에게 맞춥니다. 상대방 눈치를 봅니다. 상대방 기분을 살핍니다. 그러다 보면 내 기분을 모릅니다. 내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나를 봅니다. 내 기분을 느낍니다. 내 생각을 확인합니다. 이게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과 대화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혼자 남으면 당황합니다. 자기 자신과 뭘 얘기해야 할지 모릅니다.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혼자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면 자기 자신이 단단해집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최근 칼럼을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외로움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볼 게 아니라 관점을 바꿔 즐기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독서, 글쓰기, 명상, 자기 성찰을 통해 혼자 있는 시간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다릅니다. 고립은 실제로 혼자 있는 거고 외로움은 마음이 외로운 겁니다. 혼자 있어도 안 외로울 수 있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로 받아들이면 성장이 됩니다. 다행인 건 혼자 있는 걸 즐기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연습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혼자의 시간을 즐길까요? 첫 번째는 혼자 외출하는 연습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혼자 나가세요. 목적지는 어디든 좋습니다. 카페, 공원, 서점, 영화관. 처음엔 어색합니다. 혼자 앉아 있으면 주변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을 안 봅니다. 다들 자기 일로 바쁩니다. 순자 씨는 처음에 카페에서 10분도 못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어색해서 커피 반도 못 마시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가니까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1시간씩 앉아 있습니다. 창밖도 보고 사람들도 구경하고 책도 읽습니다. 편합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게 편합니다. 두 번째는 명상이나 산책 같은 조용한 활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명상하세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숨 쉬는 것만 느끼면 됩니다.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세요. 순자 씨는 명상을 3개월 했습니다. 처음엔 5분도 못 버텼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니까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명상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구나. 내 마음을 듣는 거구나. 산책도 좋습니다. 혼자 걷는 겁니다. 이어폰 끼지 말고 그냥 걷는 소리, 새소리, 바람 소리를 들으세요. 그게 명상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세 번째는 취미를 만드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취미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뜨개질, 원예,
악기 연주. 뭐든 좋습니다. 순자 씨는 색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서점에서 어른용 색칠북을 샀습니다. 색연필 24색도 샀습니다. 처음엔 유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색칠을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1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집중하니까 잡생각이 사라졌습니다. 한 장 완성하고 나면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걸 했네. 작은 성취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취미가 자기 자신과의 놀이구나. 나랑 노는 거구나. 4번째는 일기를 쓰는 겁니다. 매일 10줄만 쓰세요. 오늘 기분, 오늘 한 일, 오늘 느낀 것. 형식 없이 막 쓰면 됩니다. 순자 씨는 일기를 6개월 썼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전 일기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아, 나 이때 이런 기분이었구나.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일기가 자기 자신과의 대화구나.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대화하는 거구나. 순자 씨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도 좋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자기 자신이 가장 오래된 친구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다. 혼자 있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과 대화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과 대화할 시간입니다. 고독은 텅 빈 방이 아니라 가득 찬 우주입니다. 그 우주 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그 당신을 만나는 게 노년의 특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자기 자신과 대화하세요. 이번 주말 혼자만의 시간 30분 가져보시겠습니까? 자기 자신과 뭘 하실 겁니까?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기까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단 한 가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식도, 돈도, 건강도 떠나지만 자기 자신은 끝까지 남습니다. 그 자기 자신을 지키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깊은 관계입니다. 2-3명의 진짜 친구가 자기 자신을 비춰줍니다. 먼저 연락하고 속마음 나누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잘 들어주세요. 거울 같은 관계를 만드세요. 둘째, 작은 루틴입니다. 아침 시간 고정하고 오전 루틴 만들고 외출 루틴 정하고 기록하세요. 루틴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킬 때마다 자기 자신이 단단해집니다. 셋째, 혼자의 시간입니다. 혼자 외출하고 명상하고 취미 만들고 일기 쓰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가 자기 자신을 채웁니다. 이 3가지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면 80대가 안 두렵습니다. 자식이 멀어져도 돈이 줄어도 건강이 나빠져도 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엔 이미 다 겪었습니다. 가난도 겪었고 이별도 겪었습니다. 살아보니까 압니다. 결국 남는 건 나 자신뿐이라는 걸. 그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노년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안 늦습니다. 오늘 저녁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수고했어. 잘 살았어. 앞으로도 함께 가자. 이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10분 산책을 나가보세요. 20분이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다음 주말 혼자 카페에 가보세요. 30분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의 자기 자신은 안녕하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자기 자신과 어떤 시간을 보내십니까?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배웁니다.
서로의 경험이 서로를 살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장하는 시니어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의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당신 삶의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함께 걸어가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